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곡의 참화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화설. 설이라고 붙었으니까 설양식. 설양식은 무엇이다? 고전수필의 한 양식이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고전수필은 무엇이다? 어떠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이거는 모든 수필의 공통점이고요. 고전이란 말이 붙으면 당연히 시기상 고전이니까 그런 거고요. 이거는 한문수필이라는 점. 자, 한문수필이면 뭐다? 향유층은 지배층이다. 그래서 내용이 어,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성리학자는 뭐예요? 사물의 본질, 이 세상의 이치, 이걸 돌아가게 만드는 근본 원리가 무엇일까? 이거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 무엇이다? 사물의 근본을 제대로 보자. 이걸로 거의 다 갈 거예요. 그러면 사물의 근본,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서 이제 구체화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항상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그래서 제목이 차마설이에요. 차, 빌릴 차, 말을 빌려서 탄 거니까. 여의고 둔하고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까지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자, 요런 기억에 해당하는 말을 탔을 때는 약하니까 조심조심해. 그리고 구렁을 만나. 그럼 약하니까 내가 내려서 직접 걸어겠어. 그랬더니 후회하는 일이 적었대. 자, 이거는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고 하는 걸까? 그러면 뭔가 문맥적으로 여기까지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보면은 여의고 둔한 걸음이 느린 말을 내가 빌려 탈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탔어야 되는데 그러면 쌩쌩 달리고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보통 후회를 하지 왜 갑자기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이게 왜 나왔느냐? 의문을 가져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읽어볼게요.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없던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요거 좋아.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대. 막 계속 걱정되는 거야. 그러면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요거 조심하다 보니까 이런 근심, 여기서 말하는 요런 근심, 요 근심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잘 달리는 말을 타니까 탈 때는 되게 기분 좋은데 타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잘 타니까 위태로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이런 말을 타면서 조심하는 게 떨어질 일도 없고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도 이와 같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사람의 마음이 옮겨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말이면 똑같은 말이잖아. 왜 겉으로 봤을 때 여인 말, 요 기억의 말이랑 요 니은의 말이랑 같이 빌려 타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좋다고 해서 막 달리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의 외관, 사물의 내면이 있고 외물이 있잖아요. 외물. 외물. 요 외양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면은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항상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왜 이 외물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냐.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막 뭐랄까 되게 좋은 차 타면 쌩쌩 달리는 거고요. 뭐 금방이라도 고장나는 차 타면은 막 고장날까 봐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사물의 외모를 보고 마음을 달리 먹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더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쓰는 게 이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이게 뭐냐면 내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했을 때의 마음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조심을 했어. 이렇게 이게 달라지는 이 차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봐? 그러면 더 한다는 얘기지. 내가 평소에 여의고 둔하고 걸음이 느린 말을 했으면은 빌려탔을 때보다 내 말이니까 더 조심했을 거고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롭고 준마야 아주 잘난 말이면은 내 거니까 내가 더 심하게 탔을 거란 얘기지. 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건 또 하나 물어본 거야. 야, 항상 항상심을 가지라고. 항상 마음이 같게. 그치? 1번 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외양의 차이를 가지고 자꾸 마음을 변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빌려 쓰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변화하지 말고 항상 사람이 좀 한결같아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왜 한결같지 않지? 이렇게. 자, 요거는 일단은 이제 경험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경험이고요. 경험. 그다음 여기서요. 이 경험을 가지고요. 일반화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가져간 거예요. 단순히 차마 말을 빌렸던 경험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사람의 마음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는 뭐냐면 이제 외물의 차이에 따라서 마음의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가지고서는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어.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비복 요거는 이제 노비예요. 노비는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는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이게 소유에 대한 관념이에요. 소유에 대한 인식이라 할게요. 어려움을 안 쓰고 소유에 대한 인식.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진짜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빌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거는 다 빌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래? A, B 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A처럼 사용하라고. 조심히 사용하라고. 빌린 거니까. 네가 가진 거라고 소유라고 생각해서 막 사용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외로운 신하도 되니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는 뭐겠어요? 신하가 아닌 일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 천하의 임금도 그 빌린 거를 돌려줬을 때는 외톨이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집도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신하 권세와 명예를 가졌던 그 신하도 그거를 돌려보내면 외로운 신하가 되는데 너희들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거겠죠? 비복 뭐 아들 뭐 지엄이 니네 다 뭐 니들은 너 미약하잖아. 야 그거 말할 게 뭐가 있어. 니들도 다 외롭게 돼. 자, 맹자가 일컫기를. 자, 갑자기 맹자가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때 효과는 뭐겠습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 맞아. 맹자도 그 얘기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자, 맹자가 얘기했어. 뭐라고? 맹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빌려 쓰고서 그거를 돌려주지 않아. 그러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다 그러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면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동시에 내가 주장하는 거에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예. 자, 내가 여기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자, 그 뜻을 넓히는 건 뭐냐고? 내가 얘기한 이 깨달음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참아설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아, 이거 미래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 이 그 뜻을 넓히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뜻을 넓혔으니까 아주 뭐랄까 그 깨달음을 잘 알아서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람? 이렇게 오버해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낚으려고 이렇게 1번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뭐 1번은 그렇게까지 낚일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2번. 상황의 반전? 상황이 반전되나요? 요 상황의 반전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A라고 생각하는 거, 요 A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은 A가 아닌 다른 거였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되게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좋은 일이었다. 뭐 전화위복 이런 개념, 전화위복. 뭐 이런 거라면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상황의 반전이라는 거는 물론 이런 건 있죠.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내 진짜 소유라고만 생각하지 이걸 빌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지금은 너 그거 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반전으로 지금 낚은 건데 여러분 이 상황의 반전이 되려면요.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거. 자, 그렇게 따지면요. 수필은 2번이 다 맞아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상황의 반전이라고 한다면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언어 유희. 아니, 어디가 언어 유희가 나와 있는데. 그쵸? 해야? 이게 웃겨요? 네. 자, 이제 4번. 요약적 서술을 통해. 요약적 서술? 요약적 서술이라고 될 만한 것도 없어. 이 요약적 서술 되려면요. 소설에도 대부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 구체적으로 제시해도 시대적 배경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자, 이제 인간의 상향에 대한 문제인식을 내용전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답이 5번이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성향이 뭔데요? 인간의 성향? 빌려 탄 경험을 가지고서는 본인이 인간의 성향은 뭐예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외양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게 인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다? 지가 빌렸는데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성향이에요. 됐어요? 예. 그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건 기억은 나가 본래 소유 둘 다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고요. 자, 1번 내가 주의를 기울여 다룬 의사. 그치. 외향을 봤을 때 너무 좀 안 좋으니까. 니은 나를 자만하게 돼서 그치. 잘났으니까. 답은 2번.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나가 가를 과소평가라고 했잖아요. 과소평가.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요. 나가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거는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너가 되게 약해. 너 약한데 사실은 엄청 잘 달리는 말인데 내가 그 힘없는 모습만 보고 너 되게 약하구나. 이렇게 과소평가했다는 거야. 그치? 만약 이게 답이 되려면. 근데 얘는 지금 실제로 여였어. 그리고 둔해. 그리고 걸음이 느렸어. 얘가 얘기하는 거는요. 여이고 둔하고 걸음이 느린 말이든 발이 높고 귀하고 날카로운 준마이든 소중히 다루라는 얘기예요. 이거라고 해서 예이든 너무 차이를 두면서 심리를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인 거지. 원래 얘가 되게 잘난 말인데
내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보고 너 되게 못생겼으니까 너 잘 못 달리겠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억은 나에게 소유의 부질없음을 느끼게 돼. 여기는요. 빌려 쓴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죠? 이게 부질없다는 얘기가 나오려면요. 소유에 대해서 집착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막 집착을 해야 돼요. 막 더 많이 모으려고. 모아서 집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더라. 내가 뭐 돈을 모으려고 되게 열심히 했더니 알고 보니 건강 때문에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했더라. 그게 이제 소유의 부질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소유한 게 하나도 없다. 너의 소유는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빌려 쓴 거니까 소중히 생각해라. 이걸로 가야 돼요. 네. 자, 이제 5번. 나에게 여유 있는 자세를 가르쳐 주진 않죠. 여기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여유 있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넘어질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통찰력 있는 태도? 얘가 뭐 통찰력 있어요? 지금 뭐 오히려 뭐랄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험하게 써가지고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고 하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윗글과 보기를 비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보기가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의 무수요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잠깐만요. 이게 넓게 하면 보이나요? 자,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 산철, 승가의 유행기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뒤돌아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나를 뜻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벌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수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오는 거예요. 않는 거 오는 거예요. 자, 1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수유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 맞죠? 그런데 조금 포인트는 달라요. 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이 곡의 참화설. 이 포인트는요. 인간은 소유한 게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법정 스님의 소유는요. 소유는 뭐다? 이 소유욕은 뭐다? 괴로움이다. 고통을 준다.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글쓴이의 성찰은 맞아요. 그 성찰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2번.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당연하지. 자, 이 곡에서의 경험은 뭐다? 참아. 말을 빌렸던 경험. 법정 스님의 그는 뭐야? 난을 3년 동안 가꾸었어. 이 얘기예요. 자, 3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소유물로 인해 유발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유물로 인해 유발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 그렇죠. 3번에 소유물로 인해 유발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 소유물의 외양에 따라서 심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게 아닌 빌린 건데도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쓴다. 이 얘기죠. 자, 법정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고통스럽다. 그렇죠? 자, 이제 4번. 보기는 윗글과 달리 글쓴이가 글을 쓴 취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직접적이라는 거는요. 나 이래서 이래. 이 얘기거든요. 제시했죠. 그쵸? 네. 그 다음 얘 보세요. 제시했죠. 글을 쓴 취지. 앞에 거는 아예 대놓고 제시했어요, 지금. 앞에 거는 완전 너무 대놓고 제시했어요, 보기는.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아, 보기가 아니죠. 윗글은 아예 직접적으로 제시했어요. 나 널 피노라!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보기는 뭐예요? 보기는요.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교훈을 주겠다. 널 피노라. 이거, 즉, 윗글보다는 그 직접적인 면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요.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얘 엄청 직접적이에요. 뜻 넓히구나, 넓히겠다 하잖아요. 너희한테 교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정은요, 얘보다는 약해요. 얘보다는 다소 약해요. 근데 이거를요, 다소 약하다고 해서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곡에 비해 덜 직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요, 법정 스님이 쓴 이 무소유란 작품, 스님이잖아요. 스님은 뭐예요?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부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교훈과 깨달음을 주겠다라는 목적이 이 곡보다는 덜하죠. 그 방향이 내면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곡의 참화설에 비해 덜 직접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5번. 윗글은 보기와 달리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경계하는 태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전 수필은 한문으로 써져 있어. 그럼 누가 읽어야 돼? 지배층들이 읽어야 돼. 그래서 지배층의 키포인트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A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서술한 거, 요 A인데요. 자, A 볼게요. 자, 제가 싹 다 지울 거예요. A. 아하. A. 자, A는 말을 탄 경험인데요. 말을 탄 경험인데, 그 A의 범위가요, 어디까지 나와 있나 한번 보시면요. 답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 탄 경험이죠. 여기까지 말 탄 경험이고요. 아하, 내 깨달음. 그치? 자, 말 탄 경험.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자,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소용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말을 탄 경험. 제게 좀 잘 안 써지네요. 말을 탄, 미안해요. 자, 말을 탄 경험이에요. 마우스로 서서 그렇게 됐어요. 말을 탄 경험. 이게 그냥 보겠죠? 말을 탄 경험. 자, 말을 탄 경험으로부터 뭐까지 나아가고 있냐면요.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빌린 말, 그리고 그 빌린 게 우리가 엄청 많아. 여기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유비추론이죠, 이것도. 그냥 넓게 보면 다 유추예요. 네. 설은 유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했대? 유추. 근데 그 유추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경험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럼 이 확대를 시킬 때 유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화설의 주제는 주제를 진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특징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특징이 있으면 2단 구성이죠. 뭐다? 경험, 거기로부터 어디까지? 의견. 그러면 경험은 뭐다? 체험이고요. 의견은 뭐다? 깨달음이다. 자, 이거는 모든 수필에 대부분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요렇게 경험에서 의견으로 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다? 유추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 확대한다. 뭐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경험으로 확대하는 걸로 나가면 되죠. 자, 두 번째 뭐다? 권위 있는 사람 말 인용했다.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 자,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기서는 이 권위자의 말이야.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서서 그 소유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주제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으로 가는 게 더 좋긴 해요. 타당성.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요거 요 유추 쓰려고 했는데 이미 썼으니까 지웁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어설은요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요. 그럼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면요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번 이거를 뭐냐면 참됨 3이라 두고 이 참됨 3이 뭐냐? 소유에 대한 참됨 3. 뭐다? 소유. 한계? 너희들은 없다. 이게 뭐예요?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래서 조심히 다뤄라. 소중히 다뤄라. 소중히 생각해. 그리고 다뤄. 이것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조금 더 너 이렇게 나눠가 너 이렇게 좀 더 하면은 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집착. 이걸 버려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거 다 백성한테 받고 신하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라 되는데요. 결국은 빌린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더 소유하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여기까지 가려면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교과 선생님이 요거까지 가르치신다면은 그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집착 경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니까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공사상 불교의 공사상 공술의 공수가 아세요?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사상이랑도 연결시켜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유한 게 없어 빌렸었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너희를 다 빌린 거니까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빌린 걸 가지고 자꾸 집착하거나 그거를 뭐 더 가지려고 이렇게 뭐랄까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소유야 안 분지 좋게 이런 것까지 나갈 수 있어요. 안 분지 좋게. 오케이?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